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자, 13장 새로운 토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3장은 퇴직급여와 주식기준보상 두 가지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국제기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제기 기준은 퇴직급여라는 기준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 급여라는 기준소가 있고요. 이 종업원 급여 내에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이 있겠죠? 그거와 교환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입니다. 명칭이 급여이든 상여이든 수당이든 퇴직급여든 상관없이 모두 종업원 급여인데요. 다만 국제기 기준은 종업원 급여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네 가지인데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이 퇴직급여만을 설명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급회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라는 것은 임직원이 나중에 퇴직을 하겠죠. 이때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다른 상여나 재수당 급여와 달리 근로를 제공한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지급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 지급한다고 해서 퇴직할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현금 기준 아닙니까? 회계는 그렇죠. 발생 기준입니다. 즉 어떤 근로자가 이때 입사를 합니다. 수년간 혹은 뭐 십수년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퇴사를 해요.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게 되는데 이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미리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1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얼마씩 비용으로 퇴직급여를 인식을 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와 관련해서요. 제도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잠시 후에 봅니다만 퇴직급여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제도,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든 운영 과정은 다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가 사회에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뭐 보험회사든 아니면 은행 등 거기다가 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기금 운용사는 퇴직기금을 운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겠죠. 나중에 이 회사에 어떤 종업원이 퇴사를 합니다. 그럼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기금 운용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퇴직급여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퇴직급여 제도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제도,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신문, 언론에서는 DC형, DB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D는 defined, 먼저 한정이 됐다 라는 것이고요. C는 contribution입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 출연을 했다라는 거죠. 출연하는 그 기여 금액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법정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사회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 이것만 출연하면은 기업은 더 이상 의무가 없는 겁니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 등에 출연하는 기여금 그리고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거액의 투자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받을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한 위험은 종업원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 이게 DC형 확정기여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급여제도, 즉 이걸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 하는데 DB형, 종업원이 받을 베네핏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즉 defined benefit 얼마만큼 주기로 각 종업원들한테 약속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회기금에서 이를 운용을 하다가 만약에 손실이 나서 기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출연을 해야죠. 줄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보험수리적 위험이나 투자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의 출연 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종업원이 수취할 퇴직금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는 종업원이 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 수취할 퇴직금이 확정이 되죠. 따라서 기업이 출연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리스크는 기업이 짊어지는 건데요. 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 어느 제도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사 합의에 의해서 기업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재 13장 4쪽을 보면은 먼저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인데요. 확정기여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급회계 입문
13장 강의에서의 핵심은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잠시 후에 보게 될 확정급여제도에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확정기여제도 끝내자고요. 각 기관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기간 기여금으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라 라고. 사회기금 운용사가 기업으로 하여금 100만큼 기여금으로 출연해라, 200만큼 내라 이렇게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지급하고 비용 인식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즉 보험수리적 가정이 불필요하고요.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하면 퇴사율, 이직률, 사망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할인율 이런 것들이 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금 시점에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 것, 이것도 불필요합니다. 반면에 확정급여제도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한다는 점의 차이가 있죠. 조금 더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업원의 근무 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예를 들어 1000이야. 그런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900이야. 그럼 100만큼 추가로 부채를 인식을 하면 되겠죠. 비용 인식하면서 너무 많이 인식했어. 그러면 선급 비용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볼까요? 기여금을 회계기간 중에 지급할 때 현금 나가면서 퇴직급여. 근데 연도 말에 갔더니 너무 많이 냈어. 혹은 덜 냈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이미 납부한 기여금보다 납부해야 될 게 더 많대.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미지급 비용 대 퇴직급여. 너무 많이 냈어. 납부해야 될 기여금을 이미 초과했으면 반대로 퇴직급여를 죽이면서 선급 비용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예 1번 간단하니까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갑회사는 1년도에 도입한 확정기여제도에 따라서 종업원의 근무 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1년도에 종업원 근무 용역과 교환해서 기여제도에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사회 적립자산에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래. 그런데 1년도 중에 이미 7만 5천 원의 기여금을 납부했대요. 그러면은 7만 5천 원 퇴직급여 납부할 때 분개를 하고요. 연도 말에 가서 추가로 2만 5천만큼 퇴직급여, 미지급 비용 이런 분개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살펴보는데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해요. 인건비 상승률, 이직률, 사망률 등 인구 통계학적 가정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할인율 등이 또 추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지급할 퇴직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땡겨와서 얼마만큼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제도에 비해서 회계 처리가 다소 복잡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미래 퇴직급여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회기금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 사회기금은 사회적립자산을 운영해서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요. 퇴직자가 발생하면 사회기금이 직접 종업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확정기여제도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확정기여제도 앞에서 봤을 때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가치 계산도 하지 않는 반면에 지금 볼 확정급여제도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하여 현재가치 계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시험 문제도 당연히 확정급여제도 위주로 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확정급여제도를 하면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보자고요. 사회적립자산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았듯이 회사가 사회기금 운용사에 기금을 출연하죠. 이 출연한 금액 그리고 사회기금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자금, 수익까지 포함된 그 금액이 바로 사회적립자산입니다. 사회적립자산 일단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사회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확정급여 제도의 어떤 기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죠. 운영할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현금을 출연하기는 하지만 기업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확정급여 채무라는 건 뭐냐면 종업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보자고요. 지금 요새 입사를 해서 근로를 제공해요. 자, 2년, 3년, 4년 해서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추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이때 퇴직금을 줄 거 아니에요. 이 퇴직금을 만약에 10년간 근로를 제공을 했어. 그럼 10분의 1만큼이 여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급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미래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확정급여 채무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 예상 미지급액이죠. 지금 미래 지급할 금액 요놈의 현재 가치입니다. 즉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기업의 근무 용역을 제공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지급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연도라면은 두 번째 연도 당해년도에 또 근로를 제공했죠? 나중에 이때 지급할 퇴직금을 끌어와서 현재 가치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근무를 했잖아요. 즉 과거 당해년도 말 2년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식해야 될 전체 금액, 확정급여 채무, 요거는 사회적립 자산. 그러면은 사회적립 자산으로 총액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정급여 채무도 총액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확정급여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 금액을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금액은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 자산을 뺀 나머지 순액입니다. 이걸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면은 총액 개념입니다. 종업원이 근로를 회사에 제공했고요. 회사는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의 현재 가치이고요. 그 전체가 부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립 자산 출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립 자산 금액을 뺀 순액이 확정급여 부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립 자산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전체 금액이 자산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순확정급여 자산이고요. 이때는 무조건 차익만큼을 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인식 상한까지 인식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설명합니다. 확정급여 제도의 핵심 회계 처리는요. 매 연도 말에 기업의 확정급여 채무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기준서를 보면은 예측 단위 정지 방식에 따라서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하면 단기근무원가,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뒤따라 오는데요. 자, 2번을 통해서 예측 단위 정지 방식을 적용한 확정급여 채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 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일시불 급여는 얼마일까? 퇴직 전 최종 연간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1년치 연봉의 1%를 주는데 근무년수가 많으면 더 줄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근무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후에 10,000원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년 7% 복리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X2년도에는 10,000원 곱하기 1.07이겠네요. X3년은 1.07의 제곱. 그래서 X5년은 1.07의 4승만큼이 올라갈 겁니다. 연간 할인율은 10%고요. 5천년도 말에 퇴사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한번 볼까요? 먼저 5차년도 말 최종 연간 임금을 계산해야죠. 1차년도에는 만이래요. 2차년도에는 만 곱하기 1.07. 그럼 5차년도에는 만 곱하기 1.07의 4승 복리니까. 그래서 13,108이 5차년도 최종 연간 임금이랍니다. 여기에 1%를 퇴직금으로 주기로 했죠. 그런데 근속연수를 곱하니까 곱하기 1% 5년 해서 655원인데 이 655를 언제 주는 거예요? 5년도 말 퇴사할 때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655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1, 2, 3, 4, 5년에 걸쳐 배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간 퇴직급여의 배분액은 655 나누기 5 해서 131원씩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종업원은 회사는 131원씩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년도에 말에 131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얼마인가? 1년도 말에 131원의 퇴직금 수고권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당장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5년도 말에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당겨 와야 되죠. 할인율은 10%라고 했으니까 131 나누기 1.1의 4승 그게 89원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즉 131 나누기 1.1의 4승 하면은 89가 되고요. 이 89가 기말의 확정급여 채무고 결국은 요만큼이 당해년도에 근무 원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로 인식을 할. 그래서 1년도 말에 어떻게 분계를 하냐면은 최초로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해인데요. 연도 말에 퇴직급여 89, 확정급여 채무 89 하고 1년도 말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2년도로 넘어갑니다. 확정급여 채무 89라는 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요. 5년도가 되면은 131원이 될 금액의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말 유의자율법을 적용을 하여 즉 10%
만큼의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확정급여 채무를 늘려놔야죠. 89 곱하기 10% 8.9인데요. 그냥 9로 해서 올라갑니다. 요거만큼이 자 이자 비용,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이 성격은 이자 비용이고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년도 말이 되는데요. 자 2년도 말에 또 1년치 퇴직금 수급권 131원이 또 생기는데 언제 지급하는 거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5년도 말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도 말에는 현재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땡겨 와야죠. 따라서 98원이라는 것은 130일 나누기 1.1의 3승입니다. 요걸 더하고 나면 196이 되죠. 요 분계 98 분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고 연도 말에 또 결정된 퇴직금 수급권이 종업원한테 있고요. 회사는 이걸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걸 확정급여 채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사회적립자산을 출연해야 되겠죠. 사회적립자산 출연할 때마다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현금 이와 같은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립자산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요. 기초 사회적립자산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이자 수익인데 퇴직급여에 차감 분계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립자산, 퇴직급여 이런 분계를 하는 겁니다. 중도에 퇴직자가 생기면은 돈이 나가겠죠. 이때 회사에서는 확정급여 채무 죽이고 사회적립자산 죽이고 이렇게 역분계만 하면 되고요. 실제 현금은 사회적립기금에서 직접 퇴직자한테 지급이 되겠죠. 좀 전 사례에서 할인율을 10%라고 보았는데요. 자,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량 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을 해서 할인율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할인율을 1년 내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확정급여 채무의 이자 비용,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라는데 순이자 접근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예 3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1년도 초에 갑회사가 설립이 됐대요. 1년도에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1년도에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할 때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라고 가정을 하고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일단 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1년도 말에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9만 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에 현금 8만 8천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럼 분계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1년도 말에 확정급여 채무 9만 원, 퇴직급여 9만 해놓고 사회적립자산으로 물론 9만 원을 다 적립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자금이 넉넉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현금, 사회적립자산 분계를 할 때 회사 장부에는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을 기록을 하겠으나 재무상태표에는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두 금액의 순액 2천만큼을 순확정급여 부채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퇴직급여가 바로 요 9만이 되겠죠. 자, 이제 X2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X2년도에 단기 근무원가가 또 보험회사 등에서 계산이 되어 넘어왔을 겁니다. 회사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얻은 퇴직금 수급권 그 금액이 9만 5천 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좀 전에 보았던 예 2에서의 예측단위 적립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원가 9만 5천이래요. 그러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이뤄놓으면 되고요. 계속 가봅니다. X2년 말에 퇴직종업원한테 2천만큼 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사회적립자산에서 직접 지급이 됐죠. 회사는 나간 돈이 없고요. 단지 장부에 있던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그거만큼을 역분계하면 됩니다. 사회적립자산 죽이고요. 퇴직금 지급한 것만큼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확정급여 채무를 죽여버립니다. 한편 X2년 말에 사회적립자산의 7만 원을 현금으로 또 컨트리뷰션 했대요. 그러면은 대변으로 현금이 나가고요. 차변의 사회적립자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이 확정급여 채무 9만이 X2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이거 현재가치 계산을 한 거죠. 10% 디스카운팅 한 건데 1년이 흐르면서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9만 곱하기 10%만큼 9천만큼 이자 비용 확정급여 채무. 근데 성격은 이자 비용이지만 결국 퇴직급여라는 계정에 집어넣습니다. 한편 전년도 말 사회적립자산 8만 8천이 있었죠. 이게 또 X2년도로 넘어오는데요. 사회적립자산에서는 이자가 발생된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확정급여 채무 계산할 때 할인율 1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8,800만큼 사회적립자산을 늘리고요. 이자 수익인데 퇴직급여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 부채는 얼마냐면은 전년도에 확정급여 채무 9만이었죠? 거기에 9만 5천만큼 당해년도 퇴직급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월급에 단기 9만 5천, 퇴직금 지급액이 2천이 있었고요. 이자 비용 인식금액 9천이 있었습니다. 한편 8만 8천의 사회적립자산이 전년도로부터 넘어왔고요. 추가 출연금액이 7만이 있었죠. 여기에 퇴직금 지급액 2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기월 기초금액의 10%만큼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추가로 사회적립자산 올라가겠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 연도 말 금액이고요.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을 뺀 금액이 27,200.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퇴직급여로는 9천만큼 이자 비용 8,800만큼 퇴직급여 이자 수익 마이너스 해놓고 요게 단기 근무원가 그래서 95,200입니다. 요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기초잔액 즉 정기2월 사회적립자산 88,000 확정급여 채무 9만 이랬는데요. 단기 근무원가 96,000이죠.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각각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에서 빠집니다. 현금 출연 7만만큼 사회적립자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요 10% 이자 비용, 사회적립자산 10%만큼 이자 수익, 그거만큼 각각 퇴직급여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래서 총액이 나오고요. 요 금액의 순액인 27,200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 부채 기말잔액이고요. 95,200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에는 단기 근무원가뿐만 아니라 확정급여 채무, 기초금액의 할인율을 곱한 이자 비용, 사회적립자산의 할인율을 곱한 기대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뺀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 부채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기말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말에 역시 공정가치가 있고요. 이 금액의 차이만큼이 순확정급여 부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